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은 학교 교육과정, 교육계획,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수업시간이라든지 수업시간 외에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과 외 활동, 그 다음에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활동, 그 다음에 체육대회, 이러한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그리고 교육계획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을 다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나 대회 등에 참가해서 행하는 활동도 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교원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도중에 침해가 일어나는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첫 번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고요. 둘째로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정보 유통 행위가 있고요. 네 번째, 기타 교육부 장관이 고시에서 교원의 부당활동을 간섭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들입니다.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업무방해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네 가지 주제들을 별로 각각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법에서는 제일 첫 번째 상해와 폭행의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다치게 하는 경우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건지 한번 사례로 볼게요. 자, 신체나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나 신체 기능을 손상시킨 경우, 네, 폭행이죠.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손으로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진 경우, 폭행을 했는데 다쳤습니다. 폭행과 상해가 같이 들어가죠. 세 번째,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경악해 해서 정신장애나 온전한 신체 기능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 마찬가지 네, 상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라든지 어깨를 손이나 어깨, 몸 등으로 밀친 경우, 흔히 말하는 어깨빵 같은 경우도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직접 젖혀가지 않더라도 팔다리를 휘둘러서 막 때리려고 하는 경우도 네, 상해, 폭행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도 해당하죠. 물건을 던져서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던지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상해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협박의 죄는요, 사례대로 보면은요, 학교 생활기록부로 수정해주지 않으면은 교원의 가족 등 제3자를 해코지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네 가족 건들 테니까 생활기록부 수정해라고 협박한 거죠. 두 번째, 벌점을 취소하지 않으면 외부의 압력을 통해서 징계받게 하겠다고 하는 경우, 예를 들어보면 벌점 받은 거에 대해서 벌점 취소 안 하면은 나 교육부 누구 아니까 이 사람 통해서, 나 장관 누구 아니까 이 사람 통해서, 국회의원 아니까 이 사람 통해서 너 징계받게 할 거야. 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침해한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면 교사 당신의 집 알고 있으니까 퇴근길에 해야 할 거야. 마찬가지 협박한 경우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거는 해당 학생이 잘못한 게 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코지하겠다라고 한 경우는 협박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교원에게 교직을 그만두게 만들겠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한 경우도 마찬가지 협박하는 경우고요. 위험한 물건을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경우,
이거는 도구까지 이용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에도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 명예에 관한 죄는 명예훼손, 그리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이 해당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례들. 자, 첫 번째, 어떤 학생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특정 학생을 때렸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네, A라는 학생이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담임교사가 B라는 애 때렸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B를 때린 적도 없고 B가 아니더라도 어떤 학생도 때린 적이 없다. 그러면 가짜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거를 통해서 교원이 명예가 훼손이 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에게 A는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전체에서 중간 정도밖에 불과했는데 A의 가족인 수학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알려줘서 전체 1등이 됐다 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은요,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죠. 명예훼손의 수준을 넘어선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성적 조작의 사건이 될 겁니다. 근데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 학생이 교원에 대해서, 그리고 A 학생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겁니다. 이거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도 되지만 동시에 학교폭력으로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사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만들거나 인터넷 게시판, 카카오톡 같은 채팅방, SNS에 올렸다. 네,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수업 중 학생이 특정 교사에게 땡땡놈, 땡발, 개땡땡 등으로 욕설을 했다. 네, 마찬가지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교사의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모욕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모욕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 따르면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허위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해당합니다. 즉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사실을 이야기하면 명예훼손 아니야 라고 하는데 네, 법률상 보면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괴죄입니다. 네, 재물을 부셨다. 그래서 피해가 생겼다라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이 수업 중에 교사에게 반항하면서 교실 유리창 깨고 TV, 책상 이런 것들 다 부셨다. 이런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네, 교사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 행위에 대해서 반발을 하며 이렇게 한 것은 교육활동을 오히려 침해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가 갖고 있는 출석부나 서류를 찢어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이거는 손괴도 해당하지만 네, 공무집행 방해도 해당하겠죠. 그리고 학교의 벽이나 책상 그리고 게시된 문서, 그림 등에 낙서하거나 칼로 새기는 경우들 마찬가지 재물 손괴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료, 안내문 등이 게시 중에 문서를 함부로 떼거나 망가뜨리는 거 특히 생활규정에 대해서 게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거기다가 칼 갖다가 그어버린다든지 찢어버린다든지 하는 내용들 마찬가지 다 손괴에 해당합니다. 형법에서만 해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폭력처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 행위를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음행을 매개하거나 음화를 반포하거나 음화 제조, 공연 음란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우리 사례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 음란 행위입니다. 수업 중 학생이 손을 책상 아래로 내려서 자유행위를 하는 경우 혹은 아예 대놓고 자유행위 하는 경우 모든 사람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보는 데서 음란 행위를 한 거죠. 네, 이거는
상대 측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음화 제조 및 반포. 학생이 교사 사진에다가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해서 만든 사진을 만들고 이거를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음란한 물건을 만들었죠. 근데 이게 사실 있는 팩트가 아니라 교사의 사진도 도용하고 타인의 사진도 도용을 해서 만들어 배포한 경우. 네, 성폭력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 성기, 나체, 성행위 장면을 그리거나 막 보여주는 거. 막 교실에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야한 동영상을, 음란한 동영상을 틀어버리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들은요. 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성매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인신매매한 경우, 강간, 그 다음에 강간 미수, 강간한 이후에 살인, 치사, 강제추행, 강도강간, 이런 것들을 다 마찬가지 교원에 대해서도 했다면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침해한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교사 의사에 반해서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 교사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만 교사를 포옹하거나 교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이렇게 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혹은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여기에서 핵심은 교사의 의사에 반해서 교사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표시를 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포옹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했다라면 마찬가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나는 저 교사가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포옹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혹은 그것으로 인해 혐오감을 느꼈다. 라고 한다면은 네, 성범죄입니다. 두 번째, 음란한 농담이나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는 경우. 마찬가지 이거는 성희롱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척경함 요구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친근감의 표시라면 머리, 어깨, 배, 허리, 귓볼 등을 만지거나 들추는 경우들, 칠판, 책, 책상 이런 데다가 음란을 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는 경우, 그리고 가슴이나 다리와 같은 특정 신체 부위를 들여다보는 행위들, 네, 마찬가지 다 성희롱, 성추행에 다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라고 했다가 네, 이렇게 걸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인 동시에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강도 강간 및 미수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다른 성별만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경우입니다. 남학생이 여교사 화장실 침입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소규모 테마 여행 중, 소규모 테마 여행이면 보통 수련회 혹은 수학여행 등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들, 그리고 쉬는 시간에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 그 다음에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 전송, 그 다음에 촬영물을 보여주거나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 다 이런 성폭력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정보 유통 행위는 이렇게 음란한 부호나 문헌, 음향, 화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 혹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한 내용의 정보들, 그 다음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법령에 정한 대로만 보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가 원격 수업을 시작하면서 출석 확인하는데 학생이 원격 수업 화면에 음란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실제 사례가 있는 겁니다. 뭐 줌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학생이 음란물을 틀어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아예 교사 대놓고 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침해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녀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CCTV에 교사로부터 자녀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없어요. 하지만 있는 것처럼 뭐 맘카페 같은 데다가 게시글 작성한 경우 있어도 문제지만 그 CCTV 화면에 찍혔어도 문제지만 뭐 아예 폭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글을 썼다. 네, 명백하게 문제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와 상담하던 도중에 전화, 이메일, SNS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사에게 구체적인 협박이 아니라 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전송하는 경우 막 몇백 통씩 날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불법 정보 유통 행위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교육활동 침해 활동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공무방해, 즉 업무방해 관련된 건데요. 네, 공무집행 방해에는 뭐 폭행, 협박, 속임수 등으로 교사의 지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과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폭행한 학생 찾겠다고 막 교실 막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막 욕하면서 막 방해하고 있어요. 수업 방해하고 있어요. 학생의 수업권은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 이런 데서 다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근데 학생과 부모가 이거 막 찾아다니면서 학교 막 들쑤시고 다니면서 막 욕하고 있으니까 교사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교사를 폭행했어요. 네. 이렇게 교사가 학생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있는데 이거를 방해했다. 공무집행 방해죠. 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속임수, 위력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교사의 지도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교사 지도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왔어요. 수업 중인데 그냥 교실 쳐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너는 수업할 자격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막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고 거기에서 나가시라는 교사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말하면서 막 공포감 조장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거기를 제지하기 위해서 온 또 다른 교사들과 밀치고 이런 경우들 업무 방해입니다.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더 나아가서 학생 인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자,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인 말 이런 것들을 해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동의 없이 안마를 하거나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등의 신체 접촉 행위를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학생에 의해서 어떻게 저런 게 일어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일어난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시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친밀하니까 가까이 있을 수 있겠지의 수준을 넘어서서 선을 넘은 경우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네, 교육활동 침해죠. 그리고 수업 중에 갑자기 막 19금 논담을 하는 행위들, 그 다음에 음란한 문구나 기사 등을 막 낭독하고 앉아 있고요.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며 말하는 행위들, 그리고 학교에서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 교사한테 막 자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학생이 실제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보도록 칠판이나 종이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고 혹은 교실 컴퓨터에다 띄우는 행위들, 교육활동 침해예요.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고 있다.
다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혐오감 유발하고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사례냐? 한번 볼게요. 보호자가 교사한테 하루에도 막 수차례 수시로 막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보내요. 그래서 내 자녀 수업 상황을 매 시간 연락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교사의 업무,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경우입니다.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들을 상대합니다. 한 명의 학생만 상대하지 않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제일 중요하지 왜 남의 애들까지 신경 쓰냐, 내 새끼만 신경 써라 라고 하면서 수시로 전화 걸고 메시지 보내고 수업 중인데도 전화 걸어서 수업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학생 인권 침해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교사의 수업이나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생활기록부는요, 교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호자 검토받고 생기부 써라, 이거 수정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교사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교사의 수업권, 평가권, 그리고 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된 권한, 생활지도 다 교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자녀의 개인적인 이유로 체험활동 등 각종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입니다. 내 애는 화장실 다른 데 가면 못 가니까요. 꼭 내 애는 화장실 같은 것도 보장해 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합리적인 선을 넘어갔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다음 케이스들은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이나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해서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들인데요. 사례들로 보면 이겁니다. 상담 과정 중에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연락을 요구하는 경우들.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이쁘네요. 우리 계속 연락 좀 해요. 보호자가 학교 밖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 보호자가 전화를 하면서 요구를 한다. 그리고 수업 중에 학생이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이거를 무단으로 배포를 한다. 혹은 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캡처해서 아무데나 막 띄운다. 이런 것들 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사안 처리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안이 발생하면은 학교 측에서는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동시에 사안 조사도 실시합니다. 자, 피해 교원을 보호는 특별휴가 5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보낸다든지, 그리고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폭행, 상해를 당한 경우엔 응급처치 후 병원을 후송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원치유센터에서 심리상담을 하고 심리치료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관할 시도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 자문도 받고 그 이후에 형사고발이라든지 민사진행까지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준다든지 등등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안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이 과연 교권침해 사안이 맞는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것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침해한 것이 맞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은 먼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3호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게 되죠. 자, 이때 심리상담이라든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여기에서 보호자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보호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피해 교원이 원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먼저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총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2호 사회봉사, 제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4호 출석정지, 제5호 학급교체, 제6호 전학, 제7호 퇴학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인 초등학생과 중학생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학교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1호부터 5호까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조치 이행을 하게 되고요. 6호 조치 같은 경우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치료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학 조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나서 학교장 결재가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6호, 7호 전학과 퇴학 처분은 최초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상해나 폭행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성폭력의 경우에는 최초 사안일지라도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치가 결정이 나면은 학교장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의제기 절차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저지른 측에다가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기한 내에 조치를 이행하게 되죠. 자, 이때 학교에서 내려진 조치에 대해서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전학과 퇴학 처분은 각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과 같은 그 다음에 학급교체와 출석정지 같은 것들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해야지 이렇게 조치 불복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학생에 의해 발생한 경우고요. 보호자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제기 과정이 없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교권 침해 행위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하면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를 학생 때와 동일하게 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학교장이 조치를 하죠. 하지만 보호자 등에 의해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의 조사도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도 있지만 사법적인 수단도 취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형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같이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면 형사소송 가능해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피해 교원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치료비, 위자료와 같은 금전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장 통고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다가 사안을 딱 통보를 해버려요. 그러면 바로 법원에서 개입해가지고 소년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이 보호처분은요,
비행 청소년들을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으로 이해해서 이제 교육적, 인도적, 복지적 관점에서 형벌보단 차라리 이제 교육을 더 하자. 그래서 안전하게 사회를 복귀시키자라는 목적하에서 내리는 건데요. 이거는 소년부 판사가 환경을 바꿔준다든지 혹은 품행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 즉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단계를 보고서 이제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장 통고제까지 가기 전에, 사법적인 수단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면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